어제 방송 마지막에 진행됐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셨고 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.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 오연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저희가 처음 그 대공분실 가시고 그 다음에 박종철 군의 이제 사체라고 해야겠죠.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응급실로 형사들이 가자, 중대병원 응급실로 가자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대공분실에서 사망했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또 중대병원에도 이것이 그러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응급차가 일단 가긴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보직 교수들 뭐 원장님 뭐 전부 다 내려오셔서 응급차를 막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. 근데 그 순간에 그 판단을 하셨던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. 뭐라도 했어야 됐던 상황이니까 여기서 내가 개인의 역량으로 저 사람들하고 부딪혀서는 뭐 그건 전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군요. 박종철 군, 뭐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딱 보셨을 때 이게 예사로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하셨던가요? 그거야 뭐 21살이었고 보기에도 뭐 거의 20살 정도밖에 안 보이는 학생이니까 무슨 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. 또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까 모종의 그 가혹행위 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살짝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?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. 일단은 내 눈앞에 닥친 그 지금 과제는 심폐소생술이니까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 뭐 그걸 동시에 다 걱정을 해봐야 뭐 도움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. 네, 일단은 그런 생각 없이 이사로서의 어떤 소임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. 근데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니까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자, 만약에 그때 뭐 역사에 마냥은 없지만 그 형사들 이야기대로 중대병원 응급실로 박종철 군을 데려갔었다면은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까요? 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관계대책회의라는 고위층들 회의가 있었거든요. 뭐 안기부장, 치안본부장, 무슨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여러 그쪽 관련 인사들이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아마 재단이나 병원 그 수뇌부에 압력이 심각하게 들어왔을 거예요. 그러고 어떤 결론이 내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. 대부분의 그 당시 의문사 사건들이 다 그렇게 갔잖아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역사의 그 물길이 잠깐 하나로 이렇게 탁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순간에 딱 계셨던 분이 우리 원장님이신데, 자, 그 다음 날 이제 중앙일보가 박종철 군 사망 사건을 단신이지만 처리를 했고, 그리고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.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. 자, 그 정말 희대의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글쎄요, 뭐 저는 뭐 물론 이제 좀 화도 나고 그러긴 했겠지만은 이제 의사이자 전문의 입장으로 저거는 당연히 진료한 의사가 사인을 얘기를 해야지 왜 치안본부장이 저런 발표를 하는가. 저것은 옳지 않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았죠, 원장님을. 그거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. 그날 이제 14일 날 11시 반부터 한 12시 반 사이에 대공분실에 가서 그 심폐소생을 하고 온 거거든요.
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그 형사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료한 의사니까 사망진단서를 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. 네네. 그건 뭐 당연한 요구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사망진단서라는 건 사망하기 전부터 진료를 한 의사가 그 환자 상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사망진단이고,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사망이었으니까 사체 검안서를 쓰겠다. 사실상 그 두 서류는 서식이 똑같아요. 네. 근데 형식에 따라서 이제 사망 상태였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. 사체 검안서를 씀으로써. 예.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. 그 진료를 개시했을 때 살아 있었느냐, 사망 상태였느냐는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달라지고 네.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하게 사체 검안으로 하겠다고 제가 못을 박았고, 그 사체 검안서든 사망 진단서든 그 내용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주소라든지 이름, 뭐 주민번호 같은 이런 인적 사항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망 장소예요. 사망 장소. 그러니까 난 사망 장소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하겠다. 네. 왜냐하면 사망 상태였다는 걸 내가 못을 박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. 사망 장소를 남영동으로 하기 위해서. 그리고 그 밑에는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. 사망의 원인. 네. 그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1번은 선행사인, 2번은 중간 선행사인, 3번은 최종 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이고 호흡마비가 와서 사망했다.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사인을 모르겠다. 그러니까 전부 미상으로 하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? 그걸 사인을 미상으로 하고 네. 그렇게 되면 사망의 형태가 자동적으로 변사가 돼버리거든요. 아, 자연사가 아닌 변사. 예.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가 자연사고 병으로 죽은 경우에는 검사한테까지 사망 진단서 갈 일이 없어요. 그냥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. 네네. 변사가 되면은 검사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. 이거를 수사를 할 건지 부검을 할 건지. 네네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난 이거 누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검사한테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이거 문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대공분실 형사가 그거 안 된다고 뭐 심폐정지나 이런 걸로 대충 쓰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. 네네. 근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건 왜 그랬나요? 글쎄,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, 네.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공분실은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안기부보다 더 센 기관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목이 사망 진단서든 사체 검안이든 서류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,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하늘이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. 이게 이게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사망 진단서와 사체 검안서가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고. 그 차이는 처음 봤을 때 사망이었냐 사망 전이었냐 그 차이입니다. 그럼 사체 검안서라는 것은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사망한 후였다. 네, 그러니까 사망 장소가 남영동이 되는 그러니까 남영동의 사망 장소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, 만약에 사망 진단서로 했었더라면은 그러면 뭐 치료를 할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너 그거 언제 사망했는지 너 확실히 할 수 있느냐,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엇갈리게 되겠죠. 책임 소재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걸 사망 원인이 이것을 미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변사가 되는 거고, 변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두고 부검을 할 사유가 되는 거죠.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건 아니다.
뭐 그냥 넘어가려면 넘어갔겠지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의 이제 흠집이 난 거죠. 그 절차상에.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을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하다고 느껴졌는데요. 그걸 다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. 글쎄 뭐 저는 약간 그렇게 뭐 당장 어디 뭐 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럴 위는 못 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거죠. 원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.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, 물고문을 당했다는 말씀은 참아 못했다라고 하셨어요. 참아라기보다도 네.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. 아, 의도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?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유사한 의문사나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. 그리고 남영동에서도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사람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것이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피해자가 나오면은 피해자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동료도 있고. 그럼 그 사람들이 고문당해서 사망했다, 가혹행위 있었다 그런 말을 안 한 거 아닐 거잖아요.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를 못하고선 그냥 묻혀져 버린 이유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간 거죠. 근데 이번 경우는 다르잖아요. 나는 그 사람의 동료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객관적인 전문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거는 물고문이 100% 확실하다 막 그러면 너 증거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. 보지 못한 거니까. 네네. 그러니까 차라리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사실만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을 내놓고 네. 그것에 대한 이제 또 의사셨으니까 네. 전문가적인 어떤 신뢰를 더해서 그렇죠. 그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공법이네요. 그러니까. 사실이 진실이라는 게 말이에요. 그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지동설에서 보면 알듯이 진실을 말했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진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진실인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의사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안 한 거죠. 일부러.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차오를 수 있는 순간에 가장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건 이성적으로.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하는 거는. 그러시군요. 나중에 협박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. 그거야 뭐 우리 병원 교환양들이 받은 거지 뭐 나한테까지 온 거는 거의 없는데요. 뭐 몇 건은 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받은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병원의 전화 업무가 다 마비가 됐었죠. 누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나요? 협박 전화를? 모르죠. 뭐 나는 알 수 없는데 교환양들한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격려 반, 뭐 협박 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격려 반, 협박 반. 그렇군요. 호텔 방에 숨어 지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. 그때는 사실 내가 그 검찰 조사 또 대공분실 조사까지 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상태로 근무를 해봐야 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일단 그 메이저 신문사들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잡지사 무슨 주간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오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말실수가 나가거나 혹은 뭐 내가 한 말과 다른 기사가 실리거나 이러면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 진료가 안 되겠습니다. 제가 좀 며칠 좀 쉬어야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잠적을 했던 거죠. 제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뭐랄까요. 정말
뿌리가 깊은 든든한 나무 같다라는 생각? 네,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들 뭐 감정적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. 그리고 이럴 때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.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놀라워요. 다 반격의 네. 그 거리가 되잖아요. 아,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게 정말 좀 지금 감동적일 정도로 굉장히 놀랍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주도 면밀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변 분들하고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조언을 구하고 그런 적은 없으세요? 그 당시 분위기는요. 병원에 선배들이나 보직 교수하고 의논을 하면 무조건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가 정답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의논을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다 털어놔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이 만드는 게 나로서는 제일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? 좀 힘드신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, 뭐. 그거는 후회나 그런 용기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. 그러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그런 거를 피하면 그거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살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마치 군인이 총알이 날라온다고 도망가면 군인이 아닌 거잖아요. 그 군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거죠. 의사가 코로나19 같이 전염성이 강한 환자가 왔다고 도망을 가버리면 그 사람 의사 아니죠. 다시 의사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지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험이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. 네.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서 당연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되게 울림이 커요. 도망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, 사실은. 그러고 나면 그 후에 후회가 몰려올 것이고 살면서 사는 게 아니겠죠. 네. 자,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사회까지 오게 하신 분이신데요. 의사로서의 삶이나 혹은 이제 또 오연상이라는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박종철 군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궁금해요. 많은 영향을 줬죠. 그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줬듯이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글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목표는 없었겠지만 보통의 이제 그냥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도 좀 벌고 그런 정도의 목표로 살고 있었다면은 그 사건 이후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. 그다음에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60 그 상쟁이나 6.29까지 가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연결고리가 안 끊어지고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결과를 낸 거는 하늘의 뜻이 있다고 난 봤거든요. 뭐 하느님이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 분들은 좀 거부감이 들지 모르니까 하늘의 뜻이라고 하죠.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었는데 그 후로는 좀 많이 달라졌죠. 그 부분도. 뭔가 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. 갑자기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네,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. 자, 원장님께서 또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?
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도 뭐 못지않게 어렵잖아요. 뭐 코로나도 유행하고 미국하고 중국도 분쟁이 있고 국내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세대의 또 젊은이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겠죠. 그러고 내가 이거 딴 데서는 한 적이 없는 얘기인데 네.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. 사실상 박종철 군 사건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의 첫 번째 단추는 대공분실 형사들이에요. 그게 왜 그런 거 아니? 내 추측으로는 아마 박종철 군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. 참고인이지. 네. 박종훈이 조사 대상이었고 네. 박종철 군은 그 행방을 알기 위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형사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.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건 그건 나는 인정해요. 그렇지 않았으면 외부 의사를 거기 끌어들일 일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살려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모든 일이 합류해서 선을 행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행동의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게 일반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과 하늘이 계획하는 일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. 제가 뭐 보통 인터뷰 끝내면 막 이제 뭐 첨언하고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하는데요. 오늘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. 네.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숙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지금까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또 진실을 세상에 알린 오연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